어느 유명한 이스라엘 시인이 낭독을 하러 갔다. 미남에다 과묵하고 마음을 터놓지 않는 사람이었다. 입가에는 공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눈에 띄게 지루해했다. 낭독회 전 저녁 식사 자리에 폴 브라운은 나타나지 않았고 맥과 커미트도 마찬가지였다. 세레나와 로이드 레빈 부부, 캐럴과 그의 남편은 참석했고 나도 거기 있었다. 로이드는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그는 그 시인의 작품을 외우고 있었고 작가라면 누구나 듣고 싶어 할 교양 있는 감탄의 말을 그에게 들려주려고 준비해왔다. 시인은 로이드가 표하는 존경을 상냥하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응답으로 내놓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테이블에서 일어나려는데 세레나 레빈이 내게 말했다. 저 남자 귀엽지 않아요? 나는 세레나를 쳐다보았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안 귀여워요. 매 순간 자기가 누군지 의식하고 있던데요. 세레나의 두 눈이 부드럽게 내 얼굴에 머물렀다. 내 말 믿어요. 그가 말했다. 매 순간 자기가 누군지 의식하는 남자치고는 귀엽다고요. 나는 감탄하며 세레나를 보았다. 세레나도 나름대로 들인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때 시인이 낭독을 시작했다. 그의 차가운 입술에서 아름답고 힘있는 이미지들이 흘러나왔다.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전에 이곳에서 종종 느꼈던 것을 되풀이해 느꼈다. 그러니까 평범한 남자 내면에 자리 잡은 원대한 자신감이 솟구쳐 나올 때의 그 기이함을. 그는 시인치고는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들은 매번 잘난 척 쪽으로 조금 더 움직여갔다. 그러다 또 시를 한 편 낭독하곤 했다. 통찰과 다정함이 담긴 간결하면서도 멋진 시어들이 약간 쏟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그에게 빠져드는 것이었다. 그 퍼포먼스는 기분을 돋우는 동시에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 뒤에는 리셉션이 있었는데 참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교수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그 대단하신 분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 로이드는 지쳐 보였고 캐럴은 정신없이 서두르면서도 모두 자기네 집에 다시 모여서 한잔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 시인이 임팔라가 따분하고 촌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것을 캐럴은 참을 수 없었다. 캐럴의 집 거실에서 시인은 의자에 무겁게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는데 얼굴은 무표정했고 두 눈은 더 이상 상냥한 기색 없이 반쯤 감겨 있었다. 저녁 먹은 값도 했고 스몰 토크도 나눴으니 그가 이제 그만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로이드는 방 건너편 소파에 털썩 앉아 자기 구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역시 저녁 먹은 값은 했지만 더 이상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그 분위기는 내게도 옮아왔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로이드와 시인 사이의 중간쯤에 놓인 쿠션 위에 앉았고 그들 사이에서 능숙하게 앞뒤로 몸을 돌려가며 명랑하고 빠르고 유창한 어투로 이스라엘 여행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인은 뒤로 기대앉은 채 관자놀이에 한 손가락을 올리고 취한 두 눈으로 나를 지켜볼 뿐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다. 나는 요세프 브레너 이야기를 하면서 시인의 작품이 내게 예루살렘에 대한 브레너의 복잡한 감정을 떠오르게 한다고 말했다. 브레너가 현대 초기에 뛰어난 유대인 소설가고 미국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막 재발견되고 있는 작가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이야기의 끝에 다다른 나는 착한 소녀처럼 시인을 향해 몸을 돌렸다. 시인이 너무 오랫동안 나를 빤히 쳐다보는 바람에 나는 그가 영어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때 그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여전히 관자놀이에 한 손가락을 올린 채 그가 말했다. 브레너의 작품은 제 작품과 전혀 비슷한 점이 없습니다. 전혀요.
그게 뭐든 그 사람하고 저는 닮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뛰어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따분해요. 상당히 따분하죠. 재발견되고 있는 작가도 아니에요. 항상 활동을 해왔으니까요. 우린 그 사람이 얼마나 따분한지 알고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인들은 그를 둘러싸고 호들갑을 떨죠. 그를 발견한다나.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말을 멈췄다. 캐럴의 얼굴에선 반쯤 핏기가 가셨고 로이드는 몹시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큰 소리로 웃고 싶어졌다. 똑똑해 보이지만 멍청한 사람이 나와 누군가를 엉성하게 비교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나는 그 사람을 구해줄 기분이 아닐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그 시인도 느낀 것이다. 내가 원한 것을 시인도 원했다. 자신에게 영양분이 될 만한 대화를. 하지만 그는 정크푸드를, 영양가 없는 칼로리를 얻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로이드 쪽을 힐끗 건너다 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로로 무너져 있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학자들이 이런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면 마음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또한 무엇이 소외당하는 문제에 역설적으로 집착하게 만드는지도 알 것 같았다. 형편없는 식사를 자주 하다 보면 어딘가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훌륭한 식사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중독되고 마는 것이다. 조그맣고 빈틈없는 세계에서 어딘가 다른 곳이란 필연적으로 그 전날 밤 당신이 초대받지 못한 모임 테이블에서 당신 양쪽에 앉았을 사람들을 뜻하게 된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을 딱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당연하게도 내가 당할 차례였다.